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과 함께 알아보죠.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드디어 어깨춤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절세 미남 이상화 세무사님 모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해볼만 하죠? 네, 처음이 어려운데 다음번에는 어깨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도 어깨 살짝 들썩들썩. 네. 자, 오늘도 절세 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절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세법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걸 배울지. 근데 그 전에 네. 이번 주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가 됐잖아요. 네네. 네. 중탄이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현실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참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1주택자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은 합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시가가 이제 25억 이하,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기준으로 한 16억 정도 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액이 한 11억 정도 되게 되어서 과세가액에 일단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분들은 과세가 되질 않겠죠. 근데 이번에 과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구세청에서도 보도자료로 이제 나온 부분이긴 한데 1주택자의 72.5%를 차지하는 실제로 시가가 25억 원 이하가 되는 주택 보유자는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고가는 아니네요. 네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27.5% 이상의 자들은 25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신 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이분들은 좀 늘어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1주택자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이제 피부에 좀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네. 대해서도 또 깊숙이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죠. 또 한 번.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은 하루에 한 번씩 뉴스나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네. 한 번은 꼭 접하게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네. 효과적인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세금에 해당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 알지 못한다라면 네. 이 세금을 알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 세금이 무엇일까요? 감이 좀 오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배웠고, 한 번쯤, 하루에 한 번씩이나 그렇게 접한다고요? 네네. 이 세금을요? 네. 이 세금이 증여세에 해당을 합니다. 증여세? 네네. 그래서 이 증여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부모 친인척이 주는 용돈도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아주 살짝 다루고 넘어갔던 네네. 기억은 있어요. 맞습니다. 9월 21일자에 추석 특집으로 이제 용돈이 증여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연장선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상속증여세법상 증여란 무엇이냐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냐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가족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가족 포함 타인 누구에게라도 무상으로 유형의 가치든 무형의 가치인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또는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 참 어렵네. 표현이 어려운데 그냥 타인이니까 결국 내가 아닌 가족이든 친구든 회사 동료든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든 건물을 주든 주면은 그렇죠. 무조건 그거 증여세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받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내는구나. 네,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받는 사람은 거주자도 있고 비거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비거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주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받는 재산이
국내의 재산이던 미국의 재산을 받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간혹 증여세는 가족, 혈연 관계로부터 받아야지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증여세 하면은 부모 자식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아요. 근데 친구가 돈이 많은 분들은 친구도 증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심경의 변화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상화야, 네. 내가 10억을 벌어보니 별거 없더라. 내가 너한테 7억 정도 줄게 그냥. 맞습니다. 너 열심히 한번 살아봐. 이렇게 네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고 법률상 또는 사실간의 모든 권리 금전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증여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꼭 캐시, 돈 현물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뭐 건물이든 뭐든 어떤 가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희경 씨의 유튜브를 도와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폭적인 뭔가를 제공을 해서 네.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이 올라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증여에 해당을 할 수가 있죠. 말도 안 돼. 그런 증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면 증여가 아닌 거고 공짜로 해주면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상환 세무사님이 제 유튜브에 그냥 친분으로 나와준 건데 네네. 제가 그래서 밥값이라도 하세요 네네. 하고 30만 원 드렸어요. 네, 제 가치가 3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증여가 아닌 거고 예를 들어서 현빈님이 나오셨다. 네. 그러면 3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다 뭐 세금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30만 그렇죠. 원 드리는 것도? 네. 재산적 가치를 증가를 시켰다라는 네. 게 측정이 되면은 증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예외가 되는 재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국가 등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재산을 줄 일은 없지만은 지금 뭐 재난지원금처럼 네. 이렇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국가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 구호금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구호품 받는 거는 증여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9월 21일자에 추석특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념상 가능한 용돈 정도는 가능하죠. 네, 굉장히 또 재밌거든요. 이 편이. 9월 21일자 추석 특집편 보시면 네. 다시 듣기를 다시 듣기 하시기를 하시면 권해드립니다.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재산을 공익법인에다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긴 한데 결국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걸 기부하는 거 의미인가요? 기부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들이 공익법인 하나 설립을 해놓고 거기에다 재산을 출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학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이제 쓰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기부랑은 비슷한 듯 다르네요. 네,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증여재산에 담보된 예를 들어서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증여가 맞는데 아파트 안에 이제 채무액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임대보증금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네. 이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아파트를 네. 어머니가 나한테 증여를 해주셨는데 네. 그중에 4억 빚을 끼고 있으면 네네.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방금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5억짜리에서 채무가 4억이면 1억을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아파트의 5억의 가치는 5년이 지나면 5억이 아니죠. 그러니 1억에 대해서 세금 내고 그 이상을 누려라. 엄청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와, 그러네요. 이게 참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증여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럼 증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증여세를 한 건 할 때마다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한 건 할 때마다 세금은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이지 이게? 그렇죠.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희경 씨가 어머니로부터 5억 원이라는 현금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요. 네. 1억 원씩 5년에 끊어서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5억을 한 번에 받았을 때에는 세율이 20%예요. 누진세율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5천만 원 공제를 차감하고 4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9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1억에 대해서 계속 끊어서 차감을 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은 10% 세율에 해당을 합니다. 1억 언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거죠. 아니 이게 액수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은 네. 다들 끊어서 증여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저처럼 좀 별 생각 없는 분들은 아유, 어머니 똑같이 5억 줄 건데 그냥 한 번에 5억 주시지 뭘 네네. 1년에 한 번씩 1억씩 주십니까? 어차피 5억 받는 거 똑같으니까 세율도 같을 네네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이제 아름답게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받게 되면은 10년 이내에 받았던 모든 재산을 합산을 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억을 한 번에 받는 사람이나 5번에 나눠서 받는 사람이나 10년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은 똑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예전에 질문을 하시기로 네. 증여 공제가 5천만 원인데 그러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를 증여할 때마다 공제해 주는 거냐? 근데 네. 아니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합산해서 한 번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얼마를 증여를 했는지를 다 합산을 해서 맞습니다. 10년. 그럼 10년이 넘어간 거는요? 합산을 하지 않죠. 그래서 증여를 자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쉽게 생각해서 10년 단위로 합산이 되니까 네. 10년에 내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뭐 맥시멈을 또 증여를 하고 또 10년이 맞습니다. 지나면 또 다시 잔고가 0이 되는 거니까 네네. 또 이렇게 채워나가면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죠?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네. 예전에는 이런 증여의 개념보다는 조금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하기를 좀 선호했죠. 안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아들의 이름으로 가게를 오픈을 해준다라든지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초도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부터 시작해서 물건 떼오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버지 통장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현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더 이런 세법망이 촘촘해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사뭇 가능했었다. 근데 네. 지금은 가능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으니 주의하셔라.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근데 설명해 주실 때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아까 얼마였죠? 5천만 원이었나요? 네네. 5천만 원 증여공제라고 했는데 이것도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준 사람이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 건데요. 배우자가 주게 되면은 6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직계 존속이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는 5천만 원. 네. 그리고 직계 비속이 증여하게 되면은 그것도 5천만 원. 그러니까 존속이 뭐냐 비속이 뭐냐 이걸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네.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나로부터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봤었을 때 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직계 존속. 네. 그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은 직계 비속. 아래로 가면은 비속, 위로 가면 존속. 네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직선으로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공제해주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옆으로 나열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생, 이제 고모, 아버지로부터 이제 옆으로 나열됐으니까, 네네 이모, 맞습니다. 사촌 동생, 네, 이런 분들은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와 상관이 없는 친구들은 공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아까 뭐 예를 든 거지만 이상원 세무사님한테 내가 7억 줄게 하면 7억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는 거죠. 네. 공제되는 거 없이 없습니다. 그래도 좋긴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증여 공제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하면은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하고 그리고 10살이 되는 해에 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또 10년 20살이 후에 되는 날에 5천만 원을 증여를 하면은 9천만 원을 주는 데 있어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이 나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알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24살이니 9천만 원어치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면 끝이군요. 끝입니다. 네. 오늘 주면은 오늘 날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모 지인 중에 한 분이 자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이 자녀 계좌를 맞습니다. 만들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또 무슨 펀드 같은 거를 뭐 ETF나 이런 거를 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2천만 원까지는 되니까 다 이 계산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군요. 네. 자, 그러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네. 그래가지고 근데 부잣집 할머니 할아버지야. 네. 내 너한테 물려줄 순 없다. 네. 하지만 내 손주는 내가 사랑하니까 내 손주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식 농사는 잘못 지었는데 희한하게도 손주가 괜찮은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들에게 주지 않고 손자에게 바로 건너뛰어서 주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주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네. 자식이 말을 잘 들어도 그렇게 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이제 많았을 때에는 세율이 1억 언더까지는 10%고 5억까지는 20%고 5억에서 10억까지는 30%고 그 이상이면 또 40%, 5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걸 10년 동안 합산해서 계산을 하니까 차라리 내 아들한테는 충분히 준 거예요. 한 뭐 20억 이상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자식한테 또 주고 다시 손자한테 내려가면은 증여세를 2번 내잖아요. 2번 내야 되죠. 그러니 다이렉트로 손자한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손자한테 바로 주게 되고요. 근데 법에서는 이렇듯 손자한테 바로 주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왜냐하면 원래라면은 2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어쨌든 한 번으로 줄이되 두 번 내는 것보다는 적지만 네. 한 번 내는 것보다는 많게. 네. 만약에 2번 냈을 때가 숫자가 2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면 1.3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증여 가액이 20억을 초과하게 되면 40% 할증, 1.4. 네. 근데 만약에 자녀가 원래 부모보다 먼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손자밖에 어쩔 수 없이 없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야, 좀 이 증여세의 세계도 무궁무진하네요. 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네, 증여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신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에 그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걸려서 내게 되면은 세액 공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액 공제라는 부분도 있고, 네. 뭐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노래를 듣고 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연부 연납이라든지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누어서 내는 거는 노래 네. 듣고 와서 알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전에 네. 퀴즈를 하나 네.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얼마나 저희 지금 문자창이 뜨겁거든요. 존속은 위다, 비속은 네네네. 아래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세무사님 네. 문제 내주세요. 네, 증여세는 혈연 관계인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지인에게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번호 샵 1045번이나 무료인 반디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클리닉 함께하고 있어요. 기분 좋은 문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7204님께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니까 필기가 저절로 되네요. 이렇게 하셨고 지금 1196님도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동원님은 이미 시기를 놓쳤는데 문제 다시 한 번만 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못 들었어요 하셨거든요. 네. 퀴즈 다시 한번 드리고 정답 발표하죠. 네, 퀴즈는 증여세는 혈연 관계인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지인에게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내어드렸고요. 정답은 빠밤. 정답은 O입니다. 네네. 정답이 O입니다. 그렇죠. 부모 친척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누구에게 받더라도 증여세는 반드시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근데 잠깐만. 우리 문제가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지인에게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가 오늘 퀴즈니까 퀴즈 정답 O 맞네. 네, 그렇죠. 오늘 덩달아 X가 꽤 많이 와서 혹시 우리가 문제를 잘못 냈나 했거든요. 그렇죠. 네. O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럴 때는 항상 헷갈리실 때는 제가 그 예시로 들었던 이상화 세무사님한테 제가 7억 그냥 뭐 준다. 그래도 증여세 내야 된다. 근데 이상화 세무사님이 다 내야 된다. 그렇죠. 받는 사람이 내야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도 들어왔는데요. 이동현님, 신탁이나 주식으로 주면 세금 없어요 했는데 어때요? 이게 신탁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세금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식으로 주는 주식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는 거죠. 근데 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세금이 없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을 주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셔야죠. 주식 세금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증여세가 뭐 어떤 분들은 뭐 500만 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1억을 내시는 분도 있고 뭐 한 5억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아까 그 케이스처럼 저한테 돈을 7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일단 증여세 자체가 한 1억 5천 정도는 제가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수 중에 1억 5천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준 7억에서 1억 5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현금을 받았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주셨다. 라고 하면은 세금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납을 일단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인데 분납은 두 번에 나눠서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분납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반반을 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납부할 증여세였다 하면은 2천을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내시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는 먼저 내고 남는 뭐 1,400만 원이었다 그러면 400만 원은 그 다음에 내시는 거. 그래서 이게 분납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분납을 냈을 때 가능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부자이신 분들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억, 3억 정도 되는 돈을 2개월에 나눠내기에는 상당히 버겁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고 세금은 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부연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부연납이라는 거는 신용카드로 보면 할부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 내가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물건 값은 이 무슨 땡땡 백 같은 거는 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할부로 내는 것처럼. 그래서 10달, 뭐 1년 이런 식으로 할부로 내는 것처럼 증여세도 내가 세무서에다가 허락을 받으면은 나눠서 낼 수가 있는데 다만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금방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해당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당연히 2천만 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치사하겠지만은 담보를 제공을 해서 내가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증여세에 대한 용어조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듣기 하시면 됩니다. 다시 듣기 하시면 됩니다. 말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